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이용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수요와 공급이 경제론, 부동산 경제론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부동산 학교론 공부를 하시는데 어려워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학이 최근 경영경제적인 측면들, 미국 부동산학의 영향을 받아서 경영경제적 측면들이 많이 반영됨에 따라서 대단히 난이도들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경제론 부분이 아주 취약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요 공급이 처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주제로서는 먼저 가장 처음 만나는 것들이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관한 얘기고,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왜 그와 같이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균형점과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는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응용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두 강좌로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일 첫 번째 이제 좌표축과 수요 곡선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좌표축과 수요 곡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표축을 표시할 때 세로 좌표축에는 가격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로 좌표축에는 수량을 표시하게 되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교차하는 이곳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균형점이 여기 균형점이고요.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이라 해서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 정해진 양이라 해서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의문이 되느냐? 몇 가지의 의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왜 세로축에는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는 수량을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수량을 표시하는 이유가 왜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하고 왜 가로축에 수량을 표시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초보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이 가격 결정 원리를 정할 때 그와 같은 틀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봅시다. 우리 수학에서 말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간단한 함수입니다. 간단한 함수에서 y는 equal fx라고 하는 함수 형태가 주어졌을 때 x가 뭐냐면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y가 결과가 되는 변수고요. x는 자극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극. 그리고 y는 그에 대해서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는 거죠. x는 독립 변수고요. y는 종속 변수입니다. x는 설명하는 변수라면 y는 설명되어지는 변수죠. 그래서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 그럼 우리가 좌표축을 표시하게 되죠. 좌표축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세로 좌표축에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 좌표축에 수량을 표시하죠. 세로 좌표축에 가격, 가로 좌표축에 수량.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 제가 그림도 그려놨는데 여기다 한번 그려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자, 이대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세로축에는 가로축이 x죠. 세로축이 y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죠. 가로축 x, 세로축 y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가로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데요. 가격결정 원리를 정할 때 마샬은 어떤 식으로 가격결정 원리를 정했냐면 이런 식으로 가격결정 원리를 정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그래서 수요 공급량을 이쪽에 씁니다. 수요 공급량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가격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 쓰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니까 마샬에 의하면 수요 공급량이 뭐가 되는가 하면 독립변수가 되는 겁니다. 독립변수. 그리고 가격이 뭐가 되냐면 종속변수가 됩니다.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마샬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경제학을 공부해서
가격결정 원리의 기본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근데 마샬이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다 했으니 마샬은 수학과 똑같이 이렇게 수요 공급량을 독립변수니까 여기다 씁니다. 줄여서 수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세로축에 쓰게 됩니다. 여기다 씁니다.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좌표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로축에는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수량을 표시한 것이 마샬의 가격결정 원리 처음 만들 때 이때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관행처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관행처럼 수량을 무조건 가로축에 쓰시고 가격을 세로축에 쓰십시오.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바뀝니다.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결정된다. 수요량이나 혹은 공급량이 결정된다. 자, 그런다고 할지라도 좌표축을 바꾸진 않습니다. 가격을 가로축에 쓰고 수량을 세로축에 쓰는 것이 아니고 마샬이 가격결정 원리를 만든 이래로 무조건 하고 가격은 세로축에 쓰고 수량은 무조건 가로축에 쓴 이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가격결정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하고 세로축에는 가격을 쓴다. 가로축에는 무조건 하고 수량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질 것은 두 번째, 좌표축을 이야기할 때 좌표축은 1, 4분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1, 4분면이고 이쪽이 2, 4분면이고 이쪽이 3, 4분면이고 이쪽이 4, 4분면인데 왜 우리는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리게 되느냐. 이쪽에 놓고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그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좌표축을 볼 때 일반적으로 X, Y 좌표축에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인데 1, 4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X나 Y가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말입니다. 여기는 XY가 모두 플러스지만 여기는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 여기는 XY가 모두 마이너스. 여기는 X는 플러스지만 Y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XY가 모두 플러스인 영역은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좌표축은 이 자리가 뭐예요? 가격이고 이 자리가 수량입니다. 즉 우리가 쓰는 것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가격을 여기다 쓰고 수량을 여기다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1, 4분면이 의미가 있어요.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표축을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는 1, 4분면에만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세로축에 가격을 쓰고 가로축에 수량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마샬이라는 사람이 가격결정 원리를 만들 때부터 관행이다. 두 번째, 좌표축은 1, 4분면만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과 수량은 마이너스 값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수요곡선은 왜 우하향의 모양으로 그리고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리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요곡선을 우하향의 모양으로 그리는 까닭은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인 수요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겁니다. 수요법칙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면 우하향의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죠. 공급법칙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우상향의 그림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우하향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무엇을 반영해서 그렸다고요? 수요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겁니다. 공급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공급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것이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모양이 되어지는 이유는 수요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처음 수요량과 수요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한 가격 수준에 가격이 딱 정해지면 어느 한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최대 수량을 가리켜서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려고 하는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그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구매하려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다. 가격이 500원이라 합시다. 사과 한 개 가격이 500원이라 합시다. 그 500원의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려는 최대 수량 30개. 그것을 수요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요법칙을 반영해서 수요곡선은 우하향으로 그린다 그랬죠. 수요법칙이 뭐냐 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수요법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우선 수요에 관한 측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요 곡선을 그렸는데요. 사과에 대한 갑돌이의 수요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20개를 삽니다. 갑돌이는 800원일 때 20개, 25개, 25개, 600원일 때 40개입니다. 그리고 400원이면 60개입니다. 갑돌이의 수요표인데 기간은 한 달 동안이라 합시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1,000원이면 20개를 삽니다. 800원이면 25개, 600원이면 또 40개 삽니다. 40개, 400원이면 60개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대응 관계를 점을 찍어봤습니다. 이 점들을 찍어봤어요. 빨간색 점은 가격과 수요량의 대응점들입니다. 그 대응점들을 쭉 이은 선을 수요곡선이라 합니다. D자는 수요곡선, 디맨드 커브라는 의미에서 수요곡선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대응점들만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은 선이 수요곡선입니다. 수요표를 통해서 수요곡선을 유도해냈죠. 그리고 우리는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가격들이죠. 이 여러 가지 가격 수준들에 대응하여 기꺼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여러 가지 수요량들입니다. 아까 수요량이 원했어요. 어떤 가격이 딱 정해졌을 때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20개입니다. 1,000원이면 20개. 그게 수요량입니다. 800원이면 여기 점에 대응해서 25개가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이란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수요량이라면 1,000원에 대한 수요량은 20개입니다. 800원에 대한 수요량은 25개입니다. 600원에 대한 수요량은 40개입니다. 400원에 대한 수요량은 60개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수요량들, 즉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가격 수준들에 대응하여 기꺼이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의 여러 가지 수요량들을 가리켜서 수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 그리고 그 수요가 구체적으로 양으로 표현된 거죠. 가격에 대해서 양으로 표현된 게 수요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가격이 정해졌을 때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양이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대응할 각가지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하여 대응하는 수요량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수요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과 수요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있고 수요 곡선의 이동이 있는데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일 최초의 가격이 600원입니다. 600원이고 그때 수요량은 40개라고 합시다. 600원에 40개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올라가면 600원에서 8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40개에서 40에서 25로 2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량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면서 대응점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600원에서 400원으로 떨어지면 수요량은 40개에서 60개로 늘어났습니다. 대응점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가격이 바뀜에 따라 수요량이 바뀌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 합니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 반면에 수요의 변화란 가격은 600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은 600원으로 그대로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격인 그대로인 상황에서 양이 늘었다. 이 말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어요.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 합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양이 늘었다.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 하고 해당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수요의 변화를 대비시켜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면 뭐라고 말하고 수요량의 변화라 하고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바뀌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있고 양이 바뀌는 것. 우리는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해당 가격의 변화,
해당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러고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해당 가격이 아닌 변수,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나 다른 가격이나 소비자의 기호나 해당 가격 아닌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뀌는 것. 이것은 수요 곡선의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당 가격 때문이면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원인이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이면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을 여러분이 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따져보면 해당 상품의 가격, 수요를 결정하죠. 그리고 소비자의 소득, 그리고 관련된 상품의 가격, 그리고 소비자 예상, 전부 다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해당 가격 이외 요인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얘를 뭐라고 말하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수요량의 변화고 얘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중대한 차이는 해당 가격 때문이면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이면 수요량의 변화라 부르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라 한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늘었다.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 그러거든요.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었다. 이런 건 열등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줍니다. 중고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열등재죠. 그런데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느는 재화들. 이건 일반적인 재화들이거든요. 그럼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었으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야 되죠. 관련된 상품의 가격,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커피의 수요량이 줄겠지만 홍차 수요량이 든다. 커피 가격이 홍차 수요에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경우는 커피와 홍차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커피 가격이 홍차 수요에 영향을 준 거죠. 홍차 가격이 홍차 수요량에 영향을 주면 수요량의 변화지만 홍차 가격이 홍차 수요량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커피 가격이 홍차 수요량에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입니다. 또 다시 커피 가격이 비싸지자 커피의 수요량이 줄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될 겁니다. 해당 가격이니까. 근데 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커피 안 먹으면 커피가 줄면서 설탕 수요도 함께 줄었다. 커피와 설탕은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커피 가격이 비싸지니까 설탕 수요량이 줄었어요. 보완제 관계.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해당 가격 이외에 다른 가격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수요의 변화입니다.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물건값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더 올라가기 전에 샀다. 왕창 샀다. 이것도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뀔 수도 있고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또 수요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잡아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당 가격 때문이면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수요의 변화라고 해서 구분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 개별 수요 곡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입니다. 시장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게 갑의 수요 곡선, 을의 수요 곡선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게 시장의 수요 곡선이라 합시다.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은 300원일 때 30개 삽니다. 을이란 사람은 300원일 때 40개 사군요. 그럼 시장 전체로는 300원일 때 70개 삽니다. 두 개를 더했죠. 또요. 갑이란 사람이 4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20개로 수요량이 줄지요. 을은 30개로 줍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니까 시장 전체는 50이 되죠. 결국은 개별 수요 곡선들 갑과 을이란 사람이 두 사람이 시장을 형성한다면 시장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더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됩니다. 갑이란 사람의 수요와 을이란 사람의 수요를 더하면 시장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더했나요? 수평으로 합했습니다. 양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갑이란 사람의 수요량과 을이란 사람의 수요량을 더해주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수요량을 합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된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떻게 했다? 수평으로 합했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했다. 그것이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가격의 변화분을 보십시오. 가격의 변화분은 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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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양의 변화분을 보니까 양이 줄었습니다. 양이 10개씩 줄었네요. 그런데 시장 전체로는 20개가 줄었습니다. 가격의 변화분은 모두 똑같은데 양의 변화분이 개별보다 시장이 크죠. 이 말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된다. 그리고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개별 수요 곡선보다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게 그려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에 관해서 해봅시다. 수요에 대해서 했으니까 똑같이 짝을 맞춰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공급량과 공급 법칙입니다. 공급량이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한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최대 수량입니다. 가격이 딱 정해졌을 때 그 가격에 대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 한단 말입니다.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 관계입니다. 공급 법칙이죠. 똑같습니다. 수요 법칙과 대응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공급 곡선이 그려졌는데요. 먼저 사과에 대한 값의 공급표입니다. 400원일 때 20개, 20개 공급합니다. 600원일 때 25개, 800원일 때 40개, 1000원일 때 60개를 공급한다고 합시다. 가격과 공급량의 대응점들을 찍습니다. 400원 20개 대응하는 점 여기입니다. 600원 25개 대응하는 점 여기입니다. 800원 40개 대응하는 점 여기입니다. 1000원 60개 대응하는 점 여기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쭉 연결해서 선을 그으면 공급 곡선이 그려집니다. 공급표를 그림으로 그려서 공급 곡선을 유도해낸 거죠. 자, 그런데 공급의 개념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가격 수준들에 대응하여 기꺼이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량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함께 다 일컫는 말 공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공급이 구체적으로 양으로 표현된 게 공급량인 것이죠. 그래서 공급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곡선, 우리 공급곡선 상해소의 이동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공급곡선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우선 먼저 공급곡선 상해소의 이동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제일 최초의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이렇게 정해진 거죠. 이렇게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가격이 만일 하락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양이 줄겠죠. 그리고 대응점은 공급곡선 상에서 이동해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공급량이 늘겠죠. 대응점, 공급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공급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당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해당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면서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고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건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해당 가격은 그대로 600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격과 수량은 이렇게 25개였었어요. 근데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도 양이 그 전보다 늘었네요. 이렇게. 이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해당 가격 말고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 우린 이것을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해당 가격 때문에 양 바뀌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라 하고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양이 바뀌는 것은 공급의 변화라 하고요. 곡선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느냐,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바뀌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구분을 잘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이렇게 말로 정리해봤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란 해당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변화란 해당 가격 아닌 변수,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의해서 공급량이 바뀌는 것.
그리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이고 공급의 변화는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념을 해야 될 것은요.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자,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제일 첫 번째 해당 가격이 있습니다. 수요와 똑같이요.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 공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말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이걸 공급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 공급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량의 변화라 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생산요소의 가격. 자, 생산요소 가격이 올랐습니다. 생산비가 올랐죠. 그래서 공급이 줍니다. 생산요소 가격이 올라서 공급량이 준다. 공급의 변화죠.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해서 공급량이 든다. 공급의 변화입니다. 또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공급량이 증가한다. 공급의 변화죠. 공급자가 예상을 합니다. 물건값이 올라갈 걸 예상하면 올라간 다음에 팔기 위해서 지금은 공급량을 줄입니다. 역시 공급의 변화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공급의 변화라 하고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공급량의 변화라 합니다. 전체가 다 공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급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해당 가격이 있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는데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면 공급량의 변화라 하고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바뀌면 공급의 변화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입니다. 우리 수요와 똑같습니다. 역시 개별 공급 곡선 마찬가지입니다. 300원일 때 20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게 기업 A의 공급 곡선이라 합시다. 이게 기업 B의 개별 기업 B의 공급 곡선 300원일 때 30개를 공급합니다. 그럼 시장 전체는 기업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원일 때 2개 합친 50개를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A의 경우는 400원으로 올라가면 30개, 기업 B는 4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40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장 전체로 400원일 때는 70개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변화분을 보십시오. 100원 올랐습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의 증가분을 보십시오. 10개 증가했습니다. 10개, 10개. 그런데 시장 전체로는 20개가 늘었죠. 개별 공급 곡선보다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의 경우를 따졌을 때 개별 공급 곡선보다 시장 공급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개별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을 수평으로 합할 때 수평으로 합하되 개별보다 시장이 더 완만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별보다 시장이 더 완만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념해야 될 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요를 이야기했고 공급을 이야기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모으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잠깐 보시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입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 둘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입니다.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이 정해지고 균형량이 정해지는데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균형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서는 보시다시피 수요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인 수요량과 공급 곡선까지 가로의 길이인 공급량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낼 마음이 있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도 똑같습니다. 이 높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정해진다. 균형 거래량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현재 가격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인, 예를 들어서 이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이 P1입니다. P1. 그럼 P1의 수준에서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불일치입니까? 여기서 이만큼 불일치입니다. 공급은
F점에 대응해서 수요는 G점에 대응해서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 그래요. 그리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는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우리 현실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항상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가 경제적 원리입니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은 항상 올라간다. 따라서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이렇게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공급량을 늘릴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이 여기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균형점에서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높은 P2 수준을 봅시다. P2의 수준은 아주 높죠. 아주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요점을 J라 하겠습니다. 요점을 K라 하겠습니다. 그럼 JK만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죠. 우리는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 합니다. 초과 공급은 공급자가 더 많습니다. 공급자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급자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따라서 초과 수요는 무조건 가격 상승입니다. 초과 공급은 무조건 가격 하락입니다. 앞으로 초과 공급 나오면 가격 하락입니다. 딱 한 군데 초과 수요인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던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 같은 것입니다. 법으로 가격을 통제하니까 초과 수요인데도 못 올라갑니다. 거기 빼고는 앞으로 초과 수요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초과 공급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무조건 초과 공급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조정합니다. 수요량을 늘리겠죠.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그 양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이 다 끝나면 요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점에서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습니다. 그럼 균형점의 특징은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균형점의 특징은 초과 수요도 없는 점이고 초과 공급도 없는 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야기하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다.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정해진다. 이 균형이라는 개념도 마샬이 물리학에서 따왔습니다. 어떤 개념의 균형의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줄다리기 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줄다리기 줄인데요. 땅에다 금을 긋습니다. 이렇게 땅에다 금을 딱 그어요. 금을 딱 긋고 이 줄다리기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갑돌이네 팀하고 을돌이네 팀이 영차 잡아다닙니다. 이쪽으로. 영차 서로 잡아다니겠죠. 이렇게. 서로 잡아다니는데 이 균형 요 양쪽의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줄다리기 줄에다 묶어놨던 여기가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균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균형의 의미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는 균형이다. 그 원리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균형점은 이동할까요? 이동하지 않을까요? 균형점 이동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동하는가 봐보십시오. 균형점 이동합니다. 이럴 때 이동합니다. 보시죠. 균형점의 경우에 갑돌이네 팀이 열심히 잡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잡아다녔는데 너무너무 세게 잡아다니는 바람에 갑돌이의 허리띠가 갑자기 풀렸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깜짝 놀라서 허리띠 줄다리기 줄 놓고 허리띠가 풀려서 바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지를 올리느라고 허리띠를 조였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줄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갑돌이는 다시 죽으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처음에 여기였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균형점은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균형점은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균형점은 언제 이동하느냐 하고 물으면 균형점은 언제 이동할까요? 라고 물으면 바지가 내려올 때 이동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요나 공급이 바뀌게 되면 이동합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점인데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면 이 교차점 자체가 이동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이 균형의 이동입니다. 그럼 앞으로 균형은 언제 이동합니까?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은 이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균형의 이동입니다. 균형은 이동하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은 이동합니다. 확인하시죠? 최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점이 여기였었습니다. 균형점을 표시하는 의미로 E0라고 표시하겠습니다. E0점에서 균형점이 됐네요. 그럼 E0점의 균형점이었는데 이 균형점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전보다도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양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또 균형은 이동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공급의 증가로 인해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최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 여기였었습니다. 이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었는데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균형은 요 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균형의 이동입니다. 또 균형점은 어떤 경우에 이동하나 보십시오.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뀜에 따라 이동할 수 있지만 이럴 때 또 이동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변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바뀌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입니다. 수요가 D0에서 D1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요의 증가 크기는 이렇게 이동했군요. 근데 공급의 증가는 공급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요? 지금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따져보니까 수요 증가 쪽이 더 크게 나타났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수요 증가를 따라갑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중에서 수요 증가가 크니까 보십시오. 균형점은 여기서 여기로 수요 증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전보다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을 때 수요 증가 쪽이 크면 수요 증가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 경우는 수요 증가를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양도 물론 증가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이동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을 때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균형이 이동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더 큰 경우를 보자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잔 말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는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십시오. 수요 증가는 이만큼입니다. 공급의 증가는 이만큼이죠.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네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격과 수량은 여기서 정해졌었는데 이번에는 공급의 증가가 크기 때문에 가격은 그전보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공급의 증가를 따라간 거죠. 자, 보십시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공급의 증가 쪽이 크대. 그럼 뭐만 따져? 공급의 증가를 따져. 공급의 증가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 증가 쪽으로 실제로 공급 증가 쪽으로 균형점은 이동했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전보다도 가격은 떨어지게 됐고 양은 증가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균형점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균형점은 이동한다. 정리하자니까 이렇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정리하면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수요나 공급이 바뀌면 균형은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의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요는 사는 쪽입니다. 공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급은 파는 쪽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형성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겁니다. 사실상 만나는 점이란 말을 제가 강의 시간에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헷갈려 하기 때문에 교차점이라고 말합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균형점의 특징은 수요자들은 소비자가 팔려는 양만큼만 사게 됩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특징은 수요자들은 공급자가 팔려는 양만큼만 사게 되고 공급자들은 수요자가 사려는 양만큼만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이동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동하냐면 수요가 바뀌거나 공급이 바뀌면 균형은 이동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증가를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양도 증가합니다.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을 때도 균형은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수요와 공급이 다 바뀌었을 때는 언제나 큰 쪽 따라갑니다. 수요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 따라서 가고 공급 증가가 크면 공급 증가를 따라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원리는 시장에서 우리 현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현실에서 정해지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결국 시장의 논리는 전부 다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는 수요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수요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이걸 기초로 응용을 좀 해보죠. 어떻게 수요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두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